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AI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신정부의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이 AI에 강력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본격 가동되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의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자, 최근 21일 미국이 드디어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제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22일 이란 의회는 결국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 99%가 거치게 되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일단 승인했는데요. 마지막 결정은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상황, 또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아시아 태평양 제1회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의 도시 이 울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할 AI 데이터 센터가 마침내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AI 중심 산업구조 혁신을 제시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정책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3년에서 5년 AI 분야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중헌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후보자 시절에서부터 공약 때부터 제일 공약이 AI였었고요.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AI 고속도로,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정부의 AI 정책, 우리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신정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AI의 민간의 협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면으로서 지금까지 연구 관점에서 많이 이뤄놓은 성과를 이제 좀 더 확산하고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혜택을 보게 하는데 좀 더 집중돼 있다고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네. 이제 각각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생각을 한다면, 또 이제 AI가 가지는 그 기술의 확산력을 생각한다면 그런 투자 규모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데 좀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그런 캐치프라이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가장 많이 지금 먼저 좀 치고 나온 것들, 또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게 AI 데이터 센터와 AI 고속도로거든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또 많은 분들이 잘 익숙한데 네. AI 고속도로라는 내용, 언론에 참 많이 지금 언급되고 회자되고 있는데 개념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고속도로가 왜 필요한지, 이게 지금 네. 계획대로 구축이 된다면 AI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I 고속도로 하면 네. 우리가 산업화에서 고속도로가 가지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산업화에서는 고속도로가 있음으로써 물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또 그런 걸 가속화시킴으로써 이제 산업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또 그러한 모든 부가가치 혹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치를 조금 더 확산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의 핵심이 고속도로죠. 그렇습니다. 네. 예. 동일한 원리로 이제 AI의 개발 과정 등을 본다면 학습할 때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또 그런 것을 각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추론을 할 때 그 추론 엔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각각의 개인 사용자들이 그걸 누릴 것인가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그 AI 관점에서의 그 물류 그런 지식의 흐름을 굉장히 실용화 단계에 올려서 네. 모든 사람이 그걸 실제로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개념을 다 담아서 이제 AI 고속도로라는 용어라고 이제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AI 고속도로.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소비자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조금 더 좀 설명 좀 부탁드린다면. 네. 네, 예.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AI를 우리가 구동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조입니다. 그렇죠. 센터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예. 거기서 모든 연산 장치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거기에 많은 또 전력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학습이라 부르는데요. 그 학습된 모델을 개개인의 사용자들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추론 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어떤 GPT를 쓴다든지 어떤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 스마트폰이 가지는 연산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폰은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져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메모리 자원도 빌려와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산 자원도 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다거나 하면 또 이제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이 있을 테니까 예. 그것을 이제 AI 고속도로라는 개념에서 그 물류의 시간을 땡기고 그걸 현실화 가능할 정도로 그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정도까지 높이는 것이고요. 네. 데이터 센터도 예전에는 그냥 서버의 구축이다. 그냥 모든 컴퓨팅 자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느꼈지만 그렇죠. 최근에는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추론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차별화되고 많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 하에서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은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는 이제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초 기주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AI 데이터 센터에 뭐 여기서 추론과 학습을 하고요. 이게 쭉 타고 우리 소비자들, 뭐 네. 소비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맞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일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 이 모든 물류 과정, 뭐 물류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겠습니다. 데이터의 물류라고 보시면 물류를 되겠습니다. 예, 이걸 AI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도 여기에도 포함이 맞습니다. 되고요. 예. 모든 것들이 총망라돼 있다. 그 시작은 역시 데이터 센터일 텐데요. 20일이었습니다. 지금 울산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울산 AI 데이터 센터요. 여기 SK그룹과 아마존 웹 서비스가 수조 원을 뭐 이제 SK그룹은 7조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울산 프로젝트라는 별칭도 갖고 있고요. 울산에 짓게 되는 AI 데이터 센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아마존까지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뭐 국민들도 되게 좀 기대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마존 당연히 지금 들어와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그 학습된 모델을 쓴다면 우리가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울산에 가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 어디서나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아마존에서 그것을 그런 기능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이미 네. 하고 있고 네.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제일 끝단에 있는 울산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고도화된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연산된 결과라든지 내 필요하다면 거기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간 매개체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이미 성공 사례니까 이미 네. 상용화되어 있는 성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예. 이제 구축하려는 게 굉장히 크고요. 예.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제 그 회사 자체의 사업군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예. SK도 이제 글로벌 허브로서 이제 100기가와트까지 확장을 해서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개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네. 11,000평이고요. 투자 규모는 7조 원입니다. 네. 2029년 2월이 되면 103 메가와트인가요?까지가 가게 됩니다.
당장 8월부터 실질적으로 기공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7만 8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하고 이게 실질적인 운용을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약간 다른 개념인가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모든 걸 운영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 해외 업체 모든 걸 다 맡긴다, 뭐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운영하는 노하우는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것 같이 이제 협력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이버도 있고 네. 또 기타 등등 다른 회사들도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운용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예. 또 이제 전력 수급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력도 굉장히 많은 예. 발전소라든지 그런 것이 끼어 있어서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울산이라는 곳이 가지는 그 위치적인 또 장점은 이제 그런 전력 수급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훌륭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네. 이미 구축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노하우도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노하우 전체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전체 총괄한다기보다는 그 울산이라는 곳이 가지는 전력 수급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많은 국내외적인 축적된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집중돼서 활용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시각 국내 증시에서 이 SK의 울산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뭐 SK 가스라는 이런 주식도 올리는 게 이제 에너지로 LNG 뭐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SK 예. 케미칼 그 울산 지역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고 뭐 근본적으로 SK 하이닉스 이건 이제 돌아돌아지만 뭐 결국은 또 네. HBM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반적인 이 AI 고속도로를 향해서 5대 제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5대 제언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우리 교수님께서 보완해야 될 점 부분 또 어떻게 총평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떤 제언이었었죠? 이 5대 제언이요? 보면은 AI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2만 개의 AI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AI 솔루션 직접 발주 또 울산을 AI 특구로 지정해달라.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가요? 향후 울산 데이터 센터를 뭐 발전을 위해서? 예, 전반적으로 그 주요한 정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우처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면 각각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양이 보존이 되고 각각 사용자들이 내가 주어진 만큼 사용해 보고 예. 그 경험을 해보면 사실 이게 정말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경험을 한번 하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경험을 한번 해서 이게 굉장히 내 삶에 도움이 되고 AI의 상용화된 서비스를 내 몸으로 이제 느낄 수 있다면 그럼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굉장히 전연차 때부터 많은 교육을 시켜온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이게 나의 생활과 함께하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5가지의 내용은 그 전반적으로 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네. 확산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같은 내용이 있는 거네요. 좀 예. 이용 많이 하게 해달라고. 정확하십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솔루션 직접 발주도 정부에서도 이제 주도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네. 이 AI를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위치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전체 공공 관점에서 그런 분들에게 계속 이 AI 기술 노출시킴으로써 그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면 초중고의 AI 교육 도입, 또 대학 교육 재편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요즘에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예. 챗 GPT를 이용한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오히려 이거 가려면 확실하게 가라 이런 건가요? 저는 AI를 사용하는 교육은 이젠 필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못 막는다. 맞습니다. 네. 학생들 숙제를 내주면 당연히 GPT를 검색하는 건 제가 학생이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99%가 예. 지금 이용을 한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총장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답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교육을 하지만 네. 앞으로 미래 세대는 어떻게 질문을 잘하는지가 중요한 세대다. 예.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시대가 바로 딱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학 교육도 이제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할까? 그렇죠. 질문을 잘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교육이 되어야지 이제 진정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AI 관련한 교육 재편을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이거는 뭐 맞고 자시고 할 게 예, 아니라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 교육 쪽에 AI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AI 100조 원 투자인데 실은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민관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민간 쪽으로 이거 어떻게 투자라든가 이끌어 가야 될까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5가지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정부가 발주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 곳곳에 빠지지 않고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 쪽으로 쌓아놓은 많은 업적들을 이제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또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100조라는 그 금액은 그 모든 걸 포괄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AI 기술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그 기술이 가지는 그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AI는 다른 기술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맞아요. 의료 플러스 AI, 뭐 작곡, 음악 다 하죠. 작곡, 예, 음악, 예, 미술, 엔터테인먼트 예. 그리고 뭐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것에 다 확산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연 100조가 큰 금액인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주권, 이제 소버린 AI도 요즘에 뭐 뉴스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소버린 AI도요. 앞서 AI 고속도로처럼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버린 AI라는 AI 주권이 뭘까요? 소버린 AI는 이제 우리만의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가지는 우리만의 A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좀 더 구체화를 한다면 다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특성만을 가지는 AI.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통신망은 지금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이걸 활용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합니다. 예. 뭐 웬만하면 인터넷 다 되고요. 그쵸. 또 그런 또 지역마다 가지는 또 특성적인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만을 위한, 우리나라 사람만을 위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런 통신망이라든지 그런 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든다면 그럼 미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통신의 사용 패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자율주행 패턴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위한 데이터인데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굉장히 광활해서 뭐 LA에서 뉴욕까지 몇 날 며칠 달리는 그 직선의 거리를 달리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라면 우리나라는 그런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산악지방도 많고 굉장히 구불구불한 지역이 많을 겁니다. 테크닉은 더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하게 자율주행을 논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르다는 거죠. 소버린 AI는 이렇게 우리만의 특성을 가진 AI를 따로 구축을 해야 된다. 외국이 더 잘한다 해서 그걸 가져다 썼을 때 그러면 그게 가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특성을 반영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자연어 처리 쪽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챗 GPT에서 오는 파급 효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린 대화형 AI를 보면서 우리가 그 AI의 충격을 좀 느꼈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는 AI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면 앞으로는 방금 자율주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활용돼야 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의 AI를 구축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소버린 AI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만을 위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국민의 뭐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면까지 다 고려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는 챗 GPT가 없냐? 네. 우리나라의 챗 GPT. 네. 아까 이제 화면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가장 근접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왜 없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챗 GPT를 사용해 보시면 한국말로도 되니까 잘하던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지 않는가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저의 통계를 보면요, 재밌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랄까 오락용으로 쓰는 정도고 정말 헤비 유저가 돼서 그걸 정말 고도화돼서 쓰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좀 파인 튜닝이라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고도화시켜 갑니다. 예. 금융이라든지 의료 쪽으로 좀 더 고도화시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일단 우리가 한국말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입장에서 엔트리 유저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한국말 잘 듣는데라고 쓰다가 이제 고도화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다 보면 이제 자연어 처리가 안 되는 데 따른 한국어 처리가 고도화되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왜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할수 있나요? 체계적인 투자와 예. 체계적인 연구의 관리와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도 GPU 5만 개를 네. 확보하겠다. 아마 저거 이제 생성형 AI 만드는데 막 훈련도 시켜야 되고 맞습니다. 엄청 칩이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수입해서 뭐 어떻게 좀 이거 어떻게 좀 나눠주고 그런 것도 좀 다음 단계 많이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5만 개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업체에 집중돼서 공급을 받는다면 일종의 반도체에서 말하는 공급망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GPU 5만 장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확보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배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다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모든 거를 일단 짧은 시간이나마 다 쓰고 반납하는 것도 좋다. 즉 뭐냐면 N명의 유저가 N개로 나눠서 쭉 사용하는 거,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짧지만 많이,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걸 수요자에게 잘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혹은 민간이라면 네. 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배 누구에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용권을 줄까? n분의 1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좀 잘 되는 쪽에 많이, 몰아줘라 예.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제 이건 네. 아마 정책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향후 또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AI 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우려를 하는 건 인재가 없다. 역시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정우 우리 대통령실의 AI 미래기획수석도 전주기 인재 개발을 하겠다. AI 인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뭐 전주기 인재 확보요. 이것도 함께 좀 얘기해 주시죠. 현재 지금 AI 쪽에서의 인력 부족 네. 어느 정도로 좀 어렵습니까? 예, 많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까?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고 기본적인 건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예. 이거는 진짜 흡사 정답을 알아맞추는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진 느낌인 거죠. 네네. 요 정도까지는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것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이제 생성 모델을 새로 구축을 하고 또 어떠한 파인 튜닝을 해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많은 고민들이 그런 곳에 노출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우리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은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육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뭐 AI 교육도 만들고 하지만 그것들도 솔직히 다른 이제 해외로 유출된다든지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잡습니까 인재를요? 인재들이 다 지금 뻔하잖아요. 여기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의대라든가 다 빠질 텐데 그렇죠. 이게 참 정부도 되게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약간 돌고 도는 얘기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가 많은 100조 이상의 투자가 돼서 네. 정말 사람들이 삶에 AI라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삶은 우리가 함께하는 기술이구나 알면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많이 도전하는 인재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예. 또 여기서 하면 연봉이 더 높다라든가 뭐 아니 가시적으로 이런 게 좀 나와야 몰릴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예.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많은 AI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요직으로 가서 네, 많은 네, 활동을 네. 한 것도 보이고 또 그런 부분도 많은 이제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기적인 우리 또 이공계 인재들의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제언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신정부는 이제 아태 지역의 제1의 AI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 다 필요하겠죠.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예. 마지막 좀 결론 부탁드립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시스템적인 생태계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산 자원을
제일 공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GPU도 잘 공급이 돼야 되고 그렇죠. 분배도 잘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전력 수급도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예. 지역 활성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서 개발된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잘 녹여 들어가서 그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중헌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서 중동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단순 무기 공급이라든가 간접 지원 수준이 아니라 직접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까지 상황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란의 반응, 반격, 또 확전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사태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계 영향 자세히 짚어보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요. 뉴스 따라잡기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곳을 공습을 했고 이란에 조금 반격도 나왔고 향후 또 미국, 이란 반응들이 있거든요. 한번 맞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주말 사이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 네. 라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란 전에 중동 전쟁에 공식 참전한 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게 어제 오전 11시였죠. 맞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11시. 맞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1979년 이란 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제 이란 본토를 공격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란 핵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예. 그러면서 이 공습이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성공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시간을 줬지만 이제 협상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반복된 요청과 유대감도 아마 조기 결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도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하면서 예.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최고위의 이제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격할 경우 더 많은 표적이 남아 있다라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중동전에 대해서 전면전 가능성까지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목적은 핵무기 보유 저지지만 이런 정권 교체는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NPT 탈퇴부터 이제 핵 개발 가속화 가능성도 이제 존재하다 보니 이번 공격이 중동 갈등의 어떤 종식이 아니라 확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엔 2주라는 시간을 줬는데 불과 2주 그 발언하고 이틀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 2주 발언했을 때부터 이게 임박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19일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2주 안에 대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텀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이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이제 타격하자 이에 대해서 미국 국내외에서는 이게 2주라는 시한 발언이 연막 전술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이제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어떤 외교적 협상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미 군사적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기습 효과를 노린 계산적 발언이다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협상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란의 핵무기를 갖기 전에 저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이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극적인 성공이었고 이란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적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제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네. 확전의 명분을 좀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미국이 국제법과 NPT에 심각한 위배했다라고 이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이제 트럼프의 강경한 대이란 메시지와 함께 협상용 압박의 어떤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부 지지층과 이제 외부 동맹국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적 산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이번 이 미국의 공습이 사전 의회의 동의 없이 단행된 공습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위헌 논란과 더불어서 탄핵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나씩 보도록 하겠고요. 호르무즈 해협도 조금 이따 볼 텐데 당장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확전인데, 자, 백악관은 확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좀 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란은 계속해서 강력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확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제 이란 의회가 결정을 했지만 최고위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상 여기가 이제 전체 중동산 원유의 거의 70~80% 이상을,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물동량의 20% 네. 이상을 통과하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이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번 작전이 단발성이면서도 이제 결정적인 폭격을 통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그러나 이란의 반응에 따라서 중동전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동 내 미군 고지 공격과 같은 보복을 단행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예. 트럼프 대통령 공식적으로는 지상파 어떤 이제 지상군 파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맞아요. 이란이 전면전에 나선다면 과거 이라크, 아프간 전처럼 미국이 이제 중동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또 미군 주둔 기지까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번 개입으로 어떤 미국의 중동의 어떤 중재자 이미지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는 좀 흔들리면서 그동안 이제 친서방 온건파가 악화된 이란 내 정치 지형도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큰데요. 확전 여부는 이제 이란의 다음 단계, 다음 선택에 달려 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물밑 대화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내 민주당들의 이 강력한 비난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미국은 과거 베트남 또 이라크전 그때 이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참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 공습을 트럼프가 도박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직 상호 관세도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영국 정도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면에는 일단은 이제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실제적으로 중동전에 참전을 함으로 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도박이다, 갬블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주시한 발언 이후에 이틀 만에 공격을 함으로 해서 임기 내 물론 이란 핵 보유를 저지하는 의도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략에 또 말려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번 사태는 이제 장기화 확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역시 군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비대칭이든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한테 SOS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러의 어떤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상군 파병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미군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어떤 공격이 이란의 공격이 발발한다라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미국은 군사적 대응 보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죠. 기자회견에서도 빨간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일부 이제 핵심 지지층 내 일부 반전 여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군사 개입 논란과 더불어서 야당인 이제 민주당의 비판 등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은 쉽지만 그러나 끝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제 영국의 이제 BBC의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개입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습이 단기적인 군사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외교 경제 리스크를 동반한 고위험 전략으로 트럼프의 리더십과 중동 정책 전반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테러 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카드긴 합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이긴 해서 안 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란의 의회는 일단 봉쇄를 결정을 했고요. 아직 최고의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리도 한국 경제에서도 이걸 가장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떨어져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 1차 공습하자마자 장중 국제유가는 14%, 종가는 7% 뛰면서 네. 이미 지금 배럴당 70달러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10%가량 오른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오른되게 되면 세계 경제는 더 타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의 이 중요성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한 20%가 그리고 한국 원유 수입의 거의 한 반입니까? 70%. 예. 그리고 중동산 원유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예, 이제 그렇죠. 해협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협은 했습니다. 해협 봉쇄하겠다. 나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이란 이제 의회 내에서는 봉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최고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예. 봉쇄하거나 아니면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또 기뢰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제 지금 중동전이 좀 확전이 된다면 국제유가는 세 자릿수, 현재 2배 이상 123달러,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크라 전쟁 때네요. 2022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유뿐 아니라 석유, 화학 그리고 해운 업계, 예. 우리나라 전반적인 제조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없고요. 당장 소비자 물가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교통요금, 뭐 기름값이 동시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확산되고 또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제조업이 좀 악화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물론 뭐 우리가 추경을 단행했습니다만 예. 1% 성장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건 자살행위다. 네. 곧바로 전쟁이다라고 이제 세계 경제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번 호르무즈 리스크라는 게 단순히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을 넘어서 전 세계 산업에 어떤 이제 경제 전반이 이제 복합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워낙 강력하고 또 이란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여서 그래도 좀 기대는, 그러니까 봉쇄까지는 안 할 거라는 기대인가 봅니다. 자, 소장님, 국제유가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우리가 막 생각한 것만큼 폭등하지는 않았고요. 국제 금값도 막 그렇게 좀 우려한 뭐 위기 상황은 아닌. 이 시장 반응, 이 유가와 금 가격으로 보면 시장 반응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1차 충격 때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1차 때는 종가 기준 7% 올랐는데 오늘은 이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4% 예. 정도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고요. 특히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에는
배럴당 80달러대를 찍긴 했습니다. 네, 찍긴 했죠. 찍긴 네. 했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이렇게 중동전이 나타나게 되면 달러 강세,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그리고 국제유가의 국제유가 폭등, 네. 여기다 금 가격까지 사상 최고로 네. 갈아치워야지 정상적인데 지금은 조금은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예측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봉쇄 카드를 쓸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한다. 이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예. 이란도 어차피 이제 원유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없고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니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이제 이 분석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유가가 이제 오를 경우에는 미국도 손해입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원료 소비가 높은 휴가 바캉스 시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건 사우디 등 오펙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증산하라는 압력과 더불어서 그게 먹히지 않을 경우는 미국도 전략적 비축을 풀어서라도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 유가가 세 자릿수로 간다. 저는 거기까지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좀 오른 것 같거든요. 1,380원대를 넘어서 오늘 일단 우리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끝이 난 것 같아요. 달러와 우리 원달러 환율도 볼까요? 맞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이제 달러의 향방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네. 98에서 99 정도 초반까지는 올랐는데 과거처럼 뭐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동 위기 고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산 시장만큼은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이게 화약고가 돼서 실제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고 또 여기다 미국의 지상군까지 파병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려했던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우려했던 배럴당 100달러가 갈 텐데 그러다 보니 지금 어쨌든 달러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제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유가가 급등한다면 어차피 트럼프의 이제 어떤 이 리스크 투자자들은 이제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는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달러 강세 요인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기 돼가면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달러는 뭐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선까지 치솟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미국 경제 안전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리 정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이 통상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요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봐야 되죠. 원자재 시장도 봐야 되고요. 해운도 중요합니다. 이제 또 테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아주 지금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국내에서도 이제 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각 부처의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긴급 안보 경제 점검회를 열었죠. 관계 부처에 일단 국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네. 산자부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 에너지 공급망, 물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축분, 전략적 비축유가 국가 차원에서 90일, 석 달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다 민간이 보유한 걸 따졌더니 한 200일 정도 아 그래요? 분유를 네. 보유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석유와 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중동산 두바이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99%가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컨티전시 플랜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는데요. 오늘 금융시장도 예상보다 충격은 좀 적었습니다. 네. 당초 3,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이제 이 코스피 시장 역시 개인들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네. 가담하면서 3,00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24시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과 단계별 이제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체화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이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수출 대상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류와 에너지 관련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면 더 자세하게 보도해 드릴 텐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본부장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 정부가 말한 것이 7월 8일이니까요. 마지막 관세 협상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한국통상교섭본부장이 일단 이제 지난 주말 일요일에 이제 미국을 향했습니다. 방문했기 때문에 네. 뭐 USTR 상무부 고위 관계자 만나서 협상을 논의합니다. 이제 협상 시한이 2주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월 8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9일부터는 상호 관세 유예가 사라집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이제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중동 문제에 집중하면서 관세 협상은 상당히 좀 후순위로 좀 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 국방부에게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라. 라고 이미 선전포고가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과도한 국방비 증액 압박도 통상 카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현재 국방비 예산의 2배 이상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정 전반에 대한 부담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의도는 관세뿐 아니라 국방비 또 무기 구매까지 한꺼번에 연계된 통상 압박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 대미무역 흑자 완화와 또 안보 이제 공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장기적인 일단 방위비에는 장기적인 협상 전략을 좀 수립을 하되 다만 이제 단순한 이제 무역 관세를 넘어서 외교 국방이 연결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네. 건 자동차, 철강, 반도체와 알겠습니다. 같은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합의를 하고 네. 방위비를 좀 후순위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용서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 요금이 28일 첫 차부터 1,400원에서 1,550원, 150원 인상됩니다. 청소년 요금은 800원에서 9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는데요. 자, 이번 요금 인상 관련된 정보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 또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